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잠시 준비 체조. 제가 책 한 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멘탈의 연금술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보도 셰프라는 작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바로 멘탈입니다. 멘탈. 여러분들 멘탈이 강해야지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공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속도. 자, 두 번째가 우상향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루틴이죠. 자, 그러면 멘탈이 강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래도 멘탈이 강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요.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면 자, 이 책에서 세 가지 흐름을 보시면 첫 번째, 자, 속도를 만들어라.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속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5월부터 10월 심시 때까지는 점점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빠르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야지 앞으로 계속 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만 속도를 내세요. 올해 안에 꼭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우상향.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자. 제 휴대폰 이 프로필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에 100%를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1%를 100번 바꾸기는 쉽다. 예,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계속 매일 1%가 아니라 0.1%, 0.2%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면 우상향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거꾸로 우하향 인간이 된다면 이것의 종착지가 뭐죠? 바로 제로입니다.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절대 우하향이 되지 말고 여러분 공부도 적어도 언제까지 10월 29일까지는 계속 우상향 하세요. 네. 시험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루틴. 자, 습관이 계속되면 루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루틴을 만든 사람은요,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그만큼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루틴, 분명히 합격하시는 분들은 루틴이 좋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예, 이런 분들이 시험도 합격하고,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만큼 루틴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은 루틴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 짧은 글인데요. 고통 뒤에는 건강이 숨어 있대요. 멋진 말이에요. 고통 뒤에는 건강이 숨어 있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그러나 조금 참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결국 고통 뒤에는 건강이 아니라 합격이 숨어 있어요. 다만 고통을 절대 길게 끌지 마세요. 이 공부는요 2년, 3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올해 공부는요 이제 올해 10월달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코스 딱 끝내면서 시험을 마무리 짓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빨리 끝내고 합격으로 만들도록 하시고요. 자, 힘을 내시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약집 보시면 자, 12페이지 자, 차트 2장 보시면 부동산 특성입니다. 특성과 속성인데요. 특성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특성하게 되면 먼저 자, 네모 1번 자연적 특성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첫 자만요. 부부 연계다. 부부 연계. 부부가 둘 다 어리고 연계래요. 부부 연계 네 가지입니다.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네 가지입니다.
다음에 목차 2번요. 인문적 특성을 보시면 용병가 세 가지죠. 용도의 다양성. 다음에 병, 3번이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용병가 세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자, 부부 연계, 용병가 이 특성들이 학교는 전체를 모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이제 특성. 자, 정리해 볼까요? 학교는 전체와 연결하는 겁니다. 칠판이 처음부터요, 저기 끝까지 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성입니다. 다음에 부정성. 다음에 영속성. 다음에 개별성. 자, 하나 더 추가하면 인접성이 있죠. 인접성. 여기까지가 자연적 특성이고요. 다음에 용병과 인문적 특성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자,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이 특성이 학교는 전체와 모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학교는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총론. 자, 1편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경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경제 흐름은 파트가 4개죠. 첫 번째가 수요 공급 이론, 다음에 시장 이론, 세 번째가 경기 변동, 네 번째가 투자론 해서 경제 파트가 4가지가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네 번째가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활동 파트가 크게 6가지인데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바로 금융 활동입니다. 다음에 이치 선정, 다음에 개발 활동, 관리 활동, 마케팅 활동, 그리고 이용 활동입니다. 6개 활동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5편 감정 평가입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특성이 학교는 이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전체 틀을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부동성과 부정성이 있죠. 얘는요, 특히 중요합니다. 단독 문제가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을 보게 되면 부동성을 묻는 단독 문제가 몇 번 나왔다? 5번 나왔고요. 다음에 부정성을 묻는 것이 무려 7번 나왔고요. 그래서 부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부동성 하게 되면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총론 파트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동산과 부동산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실익입니다. 먼저 동산은 움직이죠. 그래서 이동성이다. 부동산은 못 움직인다. 비이동성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서로 민법을 공부하시면 공시 방법이 달라집니다. 동산은 움직이니까 공시 방법은 점유가 돼요.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등기 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1편 총론 파트에서의 논점으로 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성하게 되면 특히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그러면 강의 노트를 보시면 먼저 네모가 나와요. 핵심 단어죠. 자, 네모를 쓰면서 메꾸자. 자, 어떤 시장? 바로 국지적 시장입니다. 그러면 국지적 시장과 똑같은 말이 바로 부분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부분시장은 바로 시장의 세분화를 말해요. 자, 그러면 얘가 기억나시죠?
자, 똑같은 평수 아파트가 있어요. 지방에 25평 아파트, 서울에 25평 아파트. 똑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지방은요, 자, 5억 안팎이다. 서울의 강남은요, 무려 20억이 넘어갑니다. 똑같은 평수 아파트가 이렇게 지역 차이가 크더라. 얘가 뭐죠? 국지적 시장. 다른 말로 지역적 시장, 부분시장입니다.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지역마다 가격의 차이가 생기더라. 얘가 바로 국지적 시장, 바로 부동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하다. 불안전 시장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X가 되어 일정한 장소가 X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은 땅만 떼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 시장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바로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말해요. 어떤 정보가 지체 가치에 반영이 된다. 즉 정보와 관계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특히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정보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효율적 중에서도 어디까지? 바로 준강성까지죠. 그래서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성과 관련된 논점입니다. 따라서 부동성하게 되면 특히 경제 파트에서는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정책. 자, 정책은요, 또 네모되어 있죠. 키워드입니다. 빈출입니다. 부동성 특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한대요. 자, 외부 효과 하게 되면 이런 예가 기억나시죠? 대상 토지가 있다. 얘는 절대로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입니다. 절대로 못 움직이는데 인접한 토지가 전철역이 들어선다면 동네가 좋아지죠.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 거꾸로 전철역이 아니고 쓰레기 배립장이 들어선다면 동네가 나빠집니다. 바로 마이너스 부외 외부 효과예요. 따라서 외부 효과 하게 되면 뭐 때문에?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니까 외부 효과가 되면 쭉 넘어가요. 어디까지? 인접성. 나와 있죠. 인접성. 그래서 정책하게 되면 정책과 관련해서 외부 효과를 발생을 시킨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는 바로 용도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정책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연결하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활동입니다. 자, 활동에서는 주로 부동성 때문에 어떤 활동? 바로 임장활동이죠. 자, 부동성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요즘은 제가 많이 바빠졌어요. 화요일 강의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강의하고요. 다음날 수수 1박 하고요. 수요일 하루는요, 수도권 임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어디를 임장했다? 저기 용인시, 용인 쪽에 이 수목장 부지 있죠. 5만 평을 직접 보고 왔거든요. 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요. 경기도 광주시. 여러분들 곤지암 아시죠? 곤지암.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또 수목장을 3만 평을 다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목장 부지를 보면서 동네 이장님도 만나고 소유주도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험도 하게 되고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 임장을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바로 정보활동입니다. 정보활동과 관계가 돼요. 또 부동성 때문에 이게 모두 합친 것이 무엇이 된다? 바로 중개활동입니다.
전개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입지선정활동이죠. 그러면 나중에 입지선정을 공부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지선정은 입지론과 적지론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바로 입지론이죠. 입지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입지론 하게 되면 부동산에 어떤 용도가 주어지면 어떤 용지에 예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지론입니다. 예를 들면, 자, 만약 주택은 용도가 있대요. 주택은 어떤 용지가 어울릴까? 주택은 주거지역에 어울리잖아요. 상가는 상업지역이, 공장은 공업지역이요. 이렇게 용지를 찾는다. 얘가 바로 입지론입니다. 이때 용지, 토지는 절대 못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부동성 때문에 입지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부동성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5편 감정평가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결국 부동성 때문에 네모가 되어 있죠. 핵심 단어 쓰면서 공부하자. 바로 지역분석입니다. 지역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자, 제목 그대로 지역성입니다. 1순위가 지역성이 되고요. 지역은 왜 나타납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두 번째가 인접성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왜 인접해 있죠? 부동성 때문이다. 세 번째가 부동성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세 가지가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 하게 되면 부동성도 되지만 인접성도 되더라. 자, 인접성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요. 따라서 인접성 때문에 자, 5편 넘어가서 감정평가에서는 따로 지역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된대요. 자, 이어서 만약 지역에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어울리지가 않는데 예를 들면 공업지역에 공장은 어울리잖아요. 근데 공업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주택이 있다. 이때는 주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감가가 생겨요. 자, 이런 감가를 가리켜서 경제적 감가라고 불러요. 따라서 지역 분석이나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는 것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얘가 올라가고 왔다리 갔다리. 정확히 말하면요. 자, 총론과의 관계, 경제파트와의 관계, 정책과의 관계, 활동과의 관계, 감정평가의 관계. 가장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 문제가 자, 부동산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단독 문제가 몇 번 나왔다? 5번 나왔다. 5번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은 토지는 절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부정성과 관계된 총론 파트. 총론과의 관계에서는 땅은 증가 못 시키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토지가 절대 부족하다. 바로 희소가치가 높아요. 더 쉬운 말로 부족하다, 부족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총론과의 관계가 됩니다. 다음에 2편 경제 파트와 관계를 본다면요. 부정성은 특히 공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먼저 네모가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떤 공급? 물리적 공급이죠.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을 X, 절대로 증가를 못 시킨다. 얘가 되는 거예요. 부정성입니다. 그러면 결국 물리적 공급을 절대로 증가 못 시키는데 이것을 수요 공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특히 이겠죠. 공급 곡선입니다.
자, 물리적 공급의 공급 곡선은 바로 수직이죠, 수직. 수직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 돼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납니다. 그러면 물리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어떻게? 바로 박서, 네모를 쓰면서 공부하죠.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경제적 공급은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죠. 자, 얘는 근거가 무엇 때문에? 바로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경제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있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얘도 중요합니다. 빈출입니다. 이것의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 우상향입니다. 수직이다, 우상향이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얘는요,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데. 여기까지가 부정성과 관계된 경제 파트에서의 논점입니다. 다음에 3편, 정책과 관계입니다. 정책. 자, 정책에서는 부정성 때문에 절대로 토지가 부족하다. 토지 부족 문제가 생겨요. 토지가 부족하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땅값 계속 오르겠네. 따라서 집가구 문제. 즉, 투기가 극성을 부린다. 여기까지 연결하시고요. 또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절대 부족하니까 일반 지하보다 공익 개념이 강해요. 공익 개념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성이 높고 공공성이 높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공적 규제가 필요하죠. 특히 자, 여기서 11회 때 또 한 문제 나왔죠. 어떻게? 자, 토지의 가장 강력한 규제가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제시한대요. 부정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책과의 관계가 됩니다. 다음에 4편 활동과의 관계에서는 자, 또 강의노트 보시면 네모가 되어 있죠. 섬에서 공부하자 핵심 단어다. 자, 어떤 이용? 바로 집약적 이용입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고층 빌딩을 올리자 해서 집약적 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도 빈출이고요. 집약적 이용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요. 조방적 이용은 틀린 말입니다. 잘 바꿔서 묻죠. 또 부정성 때문에 활동에서는 경제지대, 줄여서 지대를 발생합니다. 이코노믹 렌트가 돼요. 지대를 발생한다. 자, 얘는 간단히 그래프로 보자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 지대 발생하게 되면 그래프로 볼까요? 먼저 우하향 수요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성은 공급이 수직이죠. 수직이다. 얘가 바로 부정성입니다. 수직이다. 자, 공급이 수직이니까 이 전체 네모예요. 이 전체 네모. 얘가 전부 다 지대가 돼요. 얘가 바로 지대. 경제 지대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부정성 토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니까 100% 모두가 경제지대. 다른 말로 불로소득, 잉여. 땅은 빌려주니까 100% 전부 다 나의 수입이잖아요. 바로 지대를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입니다. 다음에 5편.
감정평가와의 관계에서는, 자, 또 네모되어 있죠.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부정성은, 자, 여기다 뭘 쓰자? 생산비 법칙입니다. 자,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투입해서 땅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비용성이죠. 따라서 비용성 관점에서 어떤 방식? 원가 방식. 원가 방식. 그래서 바로 원가법이죠. 이것과 연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가법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까지 시험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외.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예외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수면 매립지, 택지 조성지. 그러니까 매립지나 조성지는 매립비, 조성비, 비용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외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부정성도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뒤죽박죽 다 섞여 있잖아요. 예. 분명히 체계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부정성입니다. 다음에, 자, 영속성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더라도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는 특징이죠. 한마디로 영구무한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속성 하게 되면 총론 파트에서는 시험 나올 게 없어. 패스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2편 경제. 자, 경제와의 관계를 본다면 영속성 때문에 얘는 빈출이죠. 바로 부동산은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면 소유이익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얘는 다른 말로 가격을 말해요. 이용은 용익의 대가죠. 얘는 바로 임대료, 임료를 말해요. 따라서 가격은요, 전 기간의 대가가 되고, 자, 임대차, 임료는요, 짧은 기간, 단기간의 대가이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영속성은요, 특히 임대차 시장이 발달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바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영속성 하게 되면 투자와 관계됩니다. 투자. 그러면 투자에서 공부 많이 했었죠. 투자의 장점 하게 되면 바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입니다. 그러면 소득이득은요,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고, 자본이득은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속성과 관련된 경제에서의 관점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학교는 천천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 자, 영속성하게 되면 정책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게 없다. X. 패스 넘어갑니다. 활동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활동에서는 어떤 활동? 부동산 관리 활동입니다. 부동산 관리가 강조가 돼요. 왜? 관리를 잘
하락이 되면 부동산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시간 개념 영속성 때문입니다. 또 활동에서는요, 부동산은 과거, 현재, 미래만 놓고 본다면 특히 부동산은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바로 장기적 배려가 중요하다. 즉, 장래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장래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5편 넘어가죠. 감정평가입니다. 자, 감정평가하게 되면 이것도 중요하죠. 핵심 단어, 박스를 채우자. 바로 부동산 가치, 영어로 value가 돼요. 자, 가치, value가 강조가 된다. 그러면 가치하게 되면 기억나시죠? 가치가 뭐냐? 장래 모든 편익, 장래 모든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장래 편익이 현재 가치죠. 이것이 바로 value,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17시 나왔죠. 가치가 강조되는 특성이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 정답 영속성 또는 내구성입니다. 왜?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은요, 장래를 잘 예측하자 해서 감정평가에서 예측의 원칙이 강조가 돼요. 예측의 원칙. 또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유용성이 영속적이다. 유용성이 영속적이다. 즉 소멸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감가가 안 된다. 감가. 소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가가 안 된다. 중요하죠. 썸에서 공부하자. 어떤 감가? 물리적 감가상각입니다.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토지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수익 방식에서 수익을 환원시키자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익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주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4가지를 암기시켜 드렸죠. 바로 자, 직직연상이다. 자, 직직연상하게 되면 직접법. 다음 직접법. 다음에 직선법. 다음에 연금법. 다음에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래서 수익하는 방법, 직직연상 4가지가 있다고 하더라. 그 중에서 구분하게 되면 직접법은 출제가 되었죠. 28회 때. 그래서 얘는요, 바로 토지. 토지의 수익하는 방법은 직접법이 되고요. 요거 빼고 나머지 직연상, 나머지는 바로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는요, 영속성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감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감가를 하지 않는 수익하는 방법으로 직접법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수익하는 방법은 어떤 법을 쓴다? 네모되어 있죠. 네모. 서자 무슨 법? 직접법입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영속성과 관련된 논점입니다. 전체를 본 거예요. 다음에 개별성. 자, 개별성은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가 오로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1편. 총론과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인 이론, 도출이 어렵게 됩니다. 다음에 2편 넘어가요. 부동산 경제와의 관계를 보자.
자, 경제 파트에서는요, 개별성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죠? 일, 물, 일가 법칙입니다. 자, 일, 물, 일가 법칙은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입니다. 얘는요, 동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 물, 일가 법칙은 결코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개별성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또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정보의 비공개성입니다. 똑같은 물건의 업조 표준화가 어렵다. 비표준화성입니다. 그리고 유통태계가 조직화되지 않았다. 비조직성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성 중에서 바로 BBB가 돼요. BBB, 3B. 시장이 BBB가 되면 모두가 개별성 때문이다. 개별성입니다. 다음에 정책 넘어 정책. 자, 정책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주제를 읽었습니다. 정책에서는 개별성하게 되면 바로 표준지 선정입니다. 표준지 선정 네모되어 있죠. 네모를 쓰면서 공부하자. 자, 개별성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쉽다, 어렵죠. 그래서 뭐지?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래서 용이하다, X. 틀린 말입니다. 곤란하다. 여기서 표준지는요, 무엇을 말하죠? 일단의 지역을 대표하더라. 그래서 대표성을 띈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대표적인 토지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곤란합니다. 다음에 4편 활동 넘어갈까요? 활동. 자, 활동과의 관계에서는 활동에서는 그냥 X 할게요. 패스합시다. 왜? 시험 나올 게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어서 감정평가로 넘어가죠. 자, 감정평가에서는 또 네모되어 있죠. 쓰면서 공부하자. 자, 무엇이다?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개별성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또 개별성 때문에 모든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 사정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정이 개입이 되면 얘는요,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고쳐됩니다. 이것을 고쳐주는 작업을 사정보정 작업이다. 비교 방식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정보정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별성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인접성. 자, 인접성 하게 되면 항상 대상 토지가 있다면 인접해 있죠. 이가 바로 인접성입니다. 그래서 인접성 하게 되면 먼저 1편 총론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 경계. 그래서 경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요, 경계가 있어요. 여기 나무가 있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넘어와요. 벌레가 떨어지잖아요. 또 뿌리가 땅 밑으로 파고 들어오더라. 집안이 흔들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넘어와, 뿌리가 넘어와, 이웃한 토지 간의 상호 이용 조절을 도모하더라. 공부했죠, 그죠? 바로 상린관계. 바로 임미시언이죠. 상린관계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인접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편 경제 파트는요. 파트는 인접성은 X.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패스합니다. 다음에 3편 정책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외부 효과는 설명을 드렸고
한 개 더 추가하면요. 바로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예컨대, 자, 이 지역이 만약 크게 개발된대요. 크게 개발된다면, 얘는 인접해 있네. 인접한 땅은 땅값 엄청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땅 가진 자, 땅 없는 자 형평이 안 맞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때 개발이익은 환수를 하자. 바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인접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다음에 4편 활동입니다. 자, 활동에서는 어떤 활동? 특히 자, 이용 활동인데요. 인접한 토지에 서로 어울리는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동적 이용이죠. 인접해 있으니까 협동적 이용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성은 그다지 큰 논점은 없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부부 연계 인접성 여기까지가 자연적 특성입니다. 다음에 이문적 특성 용병가를 하나씩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이죠.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다양하니까 먼저 1편 총론 파트에서는 뭘 공부하지? 토지의 분류에서 혹시 들어보셨죠?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바로 용도가 바뀌는 땅을 말해요. 후보지, 이행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2편 경제 파트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와의 관계에서는 특히 용도의 다양성,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박스를 메꾸자. 어떤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자, 앞에서 봤죠? 여기서 부정성에서. 해서 경제적 공급을 증가시킨다.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어떤 모양? 우상향.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 공급 얘가 어떤 게 있습니까? 강의 노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하고 글씨가 없어. 여러분들이 쓰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수면 매립입니다. 수면 매립은 물리적 공급 증가가 아니고 경제적 공급입니다. 둘째가 자주 되고 있고요. 다음에 택지 조성. 역시 경제적 공급입니다. 다음에 앞에서 봤던 후보지와 이행지 있죠. 후보지와 이행지다. 용도를 바꾸니까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다음에 집약적 이용입니다.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경제적 공급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정책 넘어가죠. 자, 정책에서는요, 특히 부동산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 토지의 비가역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비가역성은 뭐죠? 돌이킬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만약 어떤 토지가 처음부터 용도가 잘못 이용되었대. 잘못 용도로 이용되게 되면 원래대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용도가 잘못되어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비가역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4편 활동. 자, 활동하게 되면 특히 앞에서 있죠. 부동성 때문에 입지를 하자. 즉, 입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그럼 이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특히 활동, 여기서는요, 바로 입지 선정 중에서 입지론이 아니고 땡땡 적지론입니다. 적지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적지론. 그럼 적지론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적지론은 얘는요, 어떤 용지가 주어지면 어떤 용도를 따지는 거예요. 얘가 적지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용지역에서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어떤 용도? 주택이 어울리잖아요. 상업지역에는 상가가 어울리지. 공업지역은 공장이 어울리지. 그래서 이 용도를 결정하죠. 얘가 바로 적절입니다. 적당한 용도를 말이에요. 그래서 이치선정에서 적지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다음에 감정평가예요. 용도가 다양하니까 감정평가에서는 요거 되게 중요하죠? 박스 쓰면서 공부하자. 바로 최유효 사항입니다. 줄여서 최사가 강조가 돼요. 최사. 예컨대 토지 위에 주택 지을까, 상가 지을까, 공장 지을까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가장 효용 가치가 큰 최사의 용도를 선택하자. 최사가 강조가 됩니다. 또 같은 땅도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격 다운설의 근거를 제시하죠. 가격 다운설입니다. 여기까지가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병합 분할. 병합 분할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총론 파트에서는 아마 기억나시죠? 병합 분할 때문에 폴로테이지 현상입니다. 그러면 폴로테이지 하게 되면 합필하다, 합병하다. 바로 총론 파트가 되겠고요. 자, 병합 분할 때문에 자, 경제와의 관계도 알아야 됩니다. 경제. 경제 파트에서는 특히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예요. 규모의 경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뭡니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작은 땅이 있어요. 작은 땅을 큰 땅으로 합병하죠. 합병합니다. 큰 땅으로 합병하니까 여기서 뭐지? 대규모 공장을 지었네. 대규모 합병입니다. 대규모 공장을 짓게 되면 무엇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 자, 물건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많이 만들수록 평균 단가는 떨어집니다. 단가가 저감이 돼요. 무엇이 저감이 돼? 평균 단가, 평균 비용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하게 되면 대량 생산할수록 평균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되고 가장 바람직한 국면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창고에 재고가 넘쳐요. 이때는 오히려 재고가 넘쳐 이때는 창고에 보관비용, 물류비용, 광고비용, 비용 감당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병역이 크게 증가하더라. 이때는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모두가 뭐 때문에 합병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병합 분할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발생을 시킨대요. 자, 병합 분할은 이제 정책 넘어갈게요.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활동요. 활동 넘어가요. 시험에 안 나와요. 됐어.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자, 크게 단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회원칙입니다. 두 번째가요, 한정가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합 분할과 관계가 된다. 그러면 얘는요, 뭘 말합니까? 기회원칙하게 되면 기여도, 다시 말하면요, 어떤 부분이 전체에 관계되는 원칙이다. 전체. 예를 말하는데, 자, 제가 1월달이죠. 지난 과정에서 얘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한 예를 들자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다.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습니다. 자, A 땅은 좋은데 B는 문제네. 꽉 막혔어요. 맹지.
그러니까 얘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럼 얘를 가장 좋게 만들려면 이렇게 합병하자. A하고 B를 합병하니까 땅 모양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제 얘는 뭐지? 합병 전, 합병 후입니다. 합병 전 토지가 A는 3억이다. B는 맹지니까 2억이다. 합 얼마? 5억입니다. 만약 합병을 하게 되면 땅이 얼마나 좋아요. 땅값이 5억만 되겠다. 플러스 알파가 된다.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6억 잡을게요. 가치가 크게 늘어나지. 가치가 얼마 늘어났지? 1억 늘어났잖아요. 이때 늘어난 가치는요, 결론적으로 A도 기여했고 B도 기여했고, 얘가 바로 기여원칙입니다. 부동산의 어떤 부분들이 그만큼 전체 가치를 크게 증가시킨다, 기여도가 크다, 이런 원칙이다. 뭐 때문에? 합병 병합이지. 자, 이럴 때 답답한 B는 맹지니까, 답답하니까 A 땅을 살려고 하는데, A야 너 땅 팔아라, 3억 줄게. 안 판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이제 1,000만 원 얹어주고 2,000 얹어주고 플러스 알파 웃돈 얹어주겠지. 웃돈. 기여도만큼 웃돈 얹어줍니다. 이때 웃돈 얹어주자. 요 금액이 바로 무슨 가격? 한정가격입니다. 한정가격. 따라서 이제 합병할 때 어떤 가격? P를 줘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웃돈 주고 매매가 성립이 된다. 한정가격 개념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가 병합분할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위치 가변성은요, 총론 파터 버려,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2편 경제 파터 나올 게 없어, X 버립니다. 3편요 정책 없어, 필요 없습니다. 4편 활동 안 나와, 버립니다. 5편 감정평가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공부하자.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공부하시면 뭐가 나오지? 총론 파트에서 가격 형성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찍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일찍에 세 가지입니다.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얘가 항상 가변, 변하지. 변화하더라. 얘가 바로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칠판을 다 썼습니다. 자, 부동산 특성은 처음부터 출발했어요. 끝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부부 연계, 용변가 이 특성이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연결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지금 학교를 전체를 다 본 거예요. 1시간 동안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은 특성을 묻는 종합문제. 종합문제가 몇 번 나왔다? 13번이요. 엄청난 겁니다. 부동산 특성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요. 종합문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표를 보시면서 항상 어떻게? 세로로, 가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로로 보자. 부동성하게 되면 이렇게 쭉 보니까 경제 파트는 이렇게 관계되고 정책과 관계되고 활동과 관계되고 평가와 관계되고 이런 세로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한눈에 쫙 보세요. 다음에 가로로 경제 파트입니다. 멋지잖아요. 경제 파트. 경제 파트. 경제하게 되면 부동성은 경제에서 뭐 시장과 관계되고, 부정성은 공급과 관계되고, 영소성은 투자와 관계되고, 다음에 개별성은 BBB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은 바로 경제공업을 의미하고, 또 가로를 쫙 보니까 또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또 감정평가 보세요.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 부동성은 바로 지역분석이다. 부정성은 뭐지? 생산의 법칙이니까 원가 법칙은 안 되네. 여기서 파트 많이 나왔죠. 강가가 안 되고 가치가 강조가 되고. 용도의 다양성하게 되면 특징 뭐지? 용도가 다양하니까 채사가 강조가 되고. 그래서 요 표를요, 한눈에 쫙 보시면서 세로를 보고 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실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거예요. 전체가 한눈에 다 꿰뚫을 수가 있으니까요. 단순하게 책을 보니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일단 학교는 전체를 제대로 끄집어내고 파트마다 보게 되면요, 가장 완벽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신 분들이 보게 되면 멋진
수업이 될 것이고, 공부가 덜 됐다면요, 상당히 또 난해한 수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요, 이 덕성을 학교는 전체와 다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